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뭐 날씨도 꾸중중한데 공부하려고 이렇게 오시고 여러분들이 다 합격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여간에 전원 올해 합격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붙을 겁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들 봤던 거 우리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여러분들 일단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답이 뭔가를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답은 다 알아. 그죠? 예, 그러니까 저랑 이 시간에는 뭐냐면 모의고사 40문제를 통해서 학기론 책 한 번 훑은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걸쳐서 모든 것을 한번 훑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했으면 합니다. 자, 1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같은 것들은 놓치지 않고 꼭 맞춰야 되는데 의외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 게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1번 같은 것은 요령의 문제가 아니라 1번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감각의 문제예요. 감각적으로 내가 부동성, 부증성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부동산은 지역적 시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여기서는요, 세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고 여기는 세율이 10%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근데 이게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세를 갖다가 달리해도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움직여서 못 움직여서. 그러나 여기에 엄밀한 의미로 1번을 갖다가 굳이 얘기한다면 1번은 지역성이에요. 뭐라고요? 근데요, 지역성은요, 항상 답을 부동성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뭐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지역성이 답이 되면은 부동성도 뭐다? 답이야. 근데 부동성이 답이라 그래서 지역성이 답이 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가 부동성의 영역이라면 지역성이라는 건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그런 원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역성은 사실은 이 안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성이 되면 부동성 돼, 안 돼? 되지. 부동성 안에 포함되잖아. 근데 부동성이야, 요 부분이야. 그럼 지역성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동산처럼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방법을 이렇게 점유의 이전이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은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뭘로 갖고 해요? 등기라는 형태로서 소유권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등기라는 형태로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건 어느 성격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바로 부동산하고 동산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산은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는 부동성에 입각했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지역성에 의해서 나온다 하면 마저 틀려. 그땐 틀리잖아. 그러니까 부동성이라 해서 반드시 지역성인 것은 아니지만 지역성은 부동성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니까 지역성이 답이면 부동성도 답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 1번 지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요, 부증성은 일단 말이 안 돼. 이건 기본적으로 뭐다? 지역성이야. 근데 지역성이 답이라면 부동성을 답으로 해도 상관? 그거 1번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익혀놓는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으로서, 예, 거기에 보면 물리적 특성, 인문적 특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세요. 자, 부동산은요,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 형태, 사고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일단요, 여러분들 재생산 이론 추천하세요. 됐어요? 그래 놓고 거기다 쓰세요. 재생산 이론 부증성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건 영속성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늘릴 수 있다는 거야, 못 늘린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재생산 이론이 왜 못 적용되냐, 소모를 전제로 한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모된다, 소모 안 된다. 소모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성? 그러니까 영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또 구별돼야 되는 거야, 그 지문에서는요. 2번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생산 이론에 필이 꽂힌 사람은 2번을 답을 쓴다니까. 내가 알아요. 근데 재생산에 필이 꽂혀야 돼. 소모를 전제로 그게 보여야 돼. 그러면은요, 제가 이런 수업을 오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고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예, 소모를 전제로 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다? 영속성. 그래서 2번 지문은 맞아요. 자, 3번 봅시다. 자, 3번은요, 여러분들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문제죠. 자,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이 있다. 맞죠? 근데 부동산은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둘 다 맞아. 이 부동산의 위치의 고정성, 요거는 무슨 성으로 말미암은 거요? 네, 부동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위치가 고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 그죠? 거기 개념을 배울 때, 개념 또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개념, 속성, 특성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이런 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부동산은 한 가지 개념만 있다,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든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있다. 그 복합적인 개념은 기술적 개념, 그 다음 경제적 개념, 그 다음 법률적 개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적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하자. 부동산이라고 할 때 부동산은 법에 뭐라고 적어놨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자, 저기 따라오시네. 예, 그래서 법적 이렇게 할 적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요렇게 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협의의 부동산. 그죠? 여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더한 것을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부동산 속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하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위치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표면, 지표만을 토지라고 이야기한다. 아니면 지하와 공중까지 포함한 공간의 개념이다. 공간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적 개념으로 봤어요. 여기 보면 뭐야?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으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 고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적 특성, 자연적 특성. 그죠? 물리적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 있죠. 그럴 때 물리적 특성 하면 뭐가 있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지역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별성, 뭐 이런 거 있고. 인문적 특성 하면은, 그죠? 예, 분할합병 가능성, 그죠?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뭐요?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 이것도 부동산의 성격이야. 근데 얘는 뭐에 의한 거다?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에 의한 거다. 그래서 위치가 가변한다는 건 물리적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요, 아니면 거기에 여러분들 그 경제적, 인문적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저는 인천인데요, 동인천 나가 됐어. 친구들 만나려고.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친구들 만나면 주안 나가게 됩니다. 위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야. 어떤 위치가? 그렇죠. 중심지로서의 위치가. 동인천이 주안으로 간 거야? 아니면 동인천은 동인천일 뿐이야? 동인천은 동인천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동인천이 쇠퇴하고 어디로 넘어갔다? 주안으로. 예. 그러던 것이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보니까요, 얘네들은 누구 만나거나 뭐 하려면은, 예, 구월동 나가. 구월동. 구월동을 왜 나가냐? 아, 거기가 중심지야. 예, 시청 밑에거든요. 구월동을 가도요,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제 20대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구월동 이렇게 있으면 제일 여기가 이제 인천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엔 저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가 있었는데, 그게 시 땅을 갖다가 얘네가 임대해서 쓰다가 이걸 시에서 분할을 하는데 얘네가 저기한테 졌어, 롯데한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신세계 백화점이 이게 롯데 백화점으로 바뀐 지역이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젊은 층들의 먹자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나가는 거야. 우리 애들도 어디에 나가면 꼭 이리로 나가대요. 그래서 코로나 9월 저기 남동구가 인천에서 제일 높아. 왜? 여기가 구월동인 남동구거든. 왜 여기서들 다 걸려와? 근데요, 저희들도 구월동 나가요. 우리 친구들도 모이자 하면 구월동에서 만나는데, 요로 안 나가고 우리는 꼭 요로 나가. 여기가 뭐냐? 밴댕이 꼴목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5, 60대가 여기 가면은 복자 아주 그냥 바글바글해요. 여기 가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20대, 30대들 왜 여기 있고 그래요. 중심지가 어떻게? 인문적으로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지문을 보십시다. 그 지문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즉 이겁니다. 그죠? 저기서 말하는 그 위치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요. 그죠?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 위치, 그게 고정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바뀐다, 안 바뀐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여러분 어떤 거야? 3번. 그래서 위치가 고정돼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거야. 그래서 위치에 일단은 고정성, 일단은 맞다는 거야. 위치의 고정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왜 거기에 보시면은 환경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죠? 부동산의 가격을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요, 위치에 뭐와 연결돼 있어? 고정성. 그래요.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틀려요? 예,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요, 여러분들 입지 자체는, 우리가 입지론을 이야기할 때 입지 자체는 부동산의 어떤 성격이요? 입지론은 부동산의 어떤 성격? 적지론은? 이겁니다. 입지론은 부동성의 문제고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입지론 하면은 무조건 부동성에만 문제인 거예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이런 문제들이 다 입지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교재 18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기본서 184페이지.
찾으셨어? 거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부동산 입지론이 있죠? 그래서 입지 선정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 박스에 입지론. 입지론은요, 여러분들 뭐에 근거한다? 부동성. 적지론 뭐에 근거한다? 자, 그럼 입지론하고 적지론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입지론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입지론과 적지론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거요. 치킨집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런데 치킨집을 할 수 있는 가게를 내가 살펴본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6개를 살펴봤어. 이 중에 어느 것을 치킨집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뭐다? 그게 입지론이야. 이 중에 무언가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요. 용도를 정하는 거요. 용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토지를 찾는 거요. 용도를 정해진 상태에서 토지를 찾는 거. 그게 입지론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요게 제일 적합해. 요게 제일 적합해? 그러면 요게 적합하면은 적합한 만큼 임대료가 어떻겠어? 비싸니까 요게 임대료가 싸. 그럼 요 싼 임대료 요걸 구해가지고 요로 옮기면 돼? 안 돼? 옮겨져 안 옮겨져? 그러니까 입지론을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부동성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적지론은 뭐냐? 여기 내가 땅이 하나 있어. 됐어요? 그러면 요 땅을 갖고 내가 미용실을 할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할까? 뭘 할까? 그거 찾는 거야. 그러다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생각해 보니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치킨집이야. 그래서 치킨집을 선정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 얘기는 여러 개의 토지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라는, 그러니까 용도가 제한돼 가지고 그 용도를 갖고 여러 개의 토지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는 거야. 한 개의 토지 속에서 여러 개의 용도가 있으니까 미용실로서의 용도도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아니면 한밥집 아니면 치킨집 이런 용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용도를 찾는 그게 뭐다? 그러니까 결국 논리는 뭐에 의한 거예요?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썼냐면 주어진 용도에서 어떤 토지 그거 찾는 거야. 근데 적지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어진 땅에서 어떤 용도. 됐어요? 예, 그렇게 쓴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러나 이게 기본이지만 입지론의 문제를 논할 때는 거기요 184페이지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보면 1번 뭐가 있어?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여러분들 적지론 용도의 다양성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게 최유의 이용이야.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지 선정의 중요성 하면은 무조건 최유의 이용 때문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두 번째 뭐가 있어? 부동성. 세 번째 보면 부증성. 네 번째 보면 인접성. 그죠? 다섯 번째 비가역성. 이런 게 다 적혀 있단 말이야. 입지론에는. 원래는 여러분들 입지론 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성이지만 부동성만 갖고 찾는다? 아니라는 거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증성일 때는요 입지 경쟁 그걸 여러분들 줄쳐 놓으세요. 입지 경쟁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뭐야? 부동성이야 부증성이야? 그러면요 이 문제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4번. 자, 1번의 4번 지문을 보면 입지 경쟁 발생한대. 뭐가 발생한대? 그러니까 부동성이 답이야, 부증성이 답이야? 4번 맞아요. 아, 입지론 하면 무조건 부동성인데 하면 틀린다는 거야. 예, 입지론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의 문제나 부동성이다. 그러나 입지 경쟁을 유발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 뭐다? 그건 부증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됐어요? 참 이런 게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쉬운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개별성 나오면 무조건 일물일가 원칙 그게 답이죠.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가 답인데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잖아.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원칙이 법칙이 적용된다. OX.
X야.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였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저 몰라. 다 달라.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화 시킬 수 있다. 다 다르다. 다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저거 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정보 수집하는데 비용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자, 1번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자, 지역성과 부동성은 어떻다? 개념을 같이 한다. 그래서 지역성이 답이 되면 부동성도 답이 된다. 그러나 부동성이 답이 될 때 지역성이 무조건 답된다? 그건 아닐 수 있다. 그 사실을 1번 지문으로 기억해 놓고 두 번째 지문은요, 여러분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부증성이다. 그죠? 늘릴 수 없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산해낼 수 없다. 부증성이야. 그러나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이거 나오면 그때는 뭘로 바꿔라? 여러분들, 이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출문제 요 지문이 3번 나왔어. 요 지문만. 그러니까 이걸 틀리는 사람들은 공부한 거야. 사실은 공부 안 한 거야. 아, 물론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를 틀릴 수는 있어요. 1번 문제를 틀릴 수 있는데 2번을 쓴 사람은요, 공부가 좀 미약한 거야. 아, 여러분들 첫 출발하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위치라는 얘기가 나오면 위치의 고정성과 위치의 가변성,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항상 위치. 그래가지고 부동성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 물리적 특성으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으로서 용도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죠? 지역적 위치가 바뀜으로 위치의 가변성이 존재한다. 이 사실이 그 4번 지문에서 같이 익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그죠? 개별성 하면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여러분 걸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요, 이번에 1번 지문은요, 여러분들, 이런 뭐가 적혀 있냐면 이거죠. 자, 제일 먼저, 자, 정책 수단에는요, 여러분들, 정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 왜냐면 개인한테, 즉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에 왜 정부가 굳이 끼어드냐는 거야.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국가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공정성을 위해서 국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예요? 공정성의 문제예요? 효율성의 문제예요? 예, 효율성이 깨져서 이 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공정성이 깨져서 이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은요, 이거 아니면 이쪽 두 가지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형태는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뭐요? 그렇죠. 이용 제한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공법, 여러분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는 오로지 뭐 하나 다루는 거예요?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거? 토지를 규제하는데 거래 규제 쪽이요, 이용 제한 쪽이요? 그렇죠. 이용 제한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토지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야. 그러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그 개입 방법은 직접이냐 간접이냐의 문제야. 그래서 직접 개입은, 시장은 누구와 누가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정부가 직접 공급자가 되면 직접 개입이야.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가 된다. 근데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뒤에서 어떻게 한다?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간접 개입이야. 그러니까 효과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직접 개입. 이게 효과가 커요. 됐어요? 직접 개입.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됐습니까? 예, 이런 것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개입은 현물 개입이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요, 물적 개입, 물건으로 개입하는 거야. 그런데 간접 개입은 물건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돈으로 개입한다 그랬어. 간접 개입은 돈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이자율을 조정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렇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보조금을 줘. 간접 돈으로 하는 거. 세율을 높여.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담금 받아와. 이런 건 간접이야. 근데 토지은행 제도.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 그렇게 직접 물건으로, 현물로 국가가 들어가. 국가가 직접 수요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게? 그래서 물건 들어가면 직접. 그죠? 돈으로 하면 간접. 자, 1번 봅시다. 주택에 대한 출처나. 뭐래? 금융은 현물이야? 아니면 돈이야? 그러니까 무슨 개입? 그러니까 1번 맞아요? 틀려요? 예, 2번 토지은행이야. 이건요, 여러분들 직접이요? 간접이요? 왜? 국가가 토지를 사서. 그죠? 예, 국가가 토지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산다. 그때는 뭐가 돼요? 여기 보시오. 토지를 산다. 국가가 토지를 산다. 토지은행 할 때 일단 사잖아. 그게 뭐가 돼? 수요자가 되는 거야. 토지를 국가가 팔아. 풀어. 그건 뭐야? 그래요. 그래서 토지은행은요, 대표적인 직접 개입 수단입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은 정부가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적 개입하는 그런 수단으로, 얘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수요자와 공급자 잉여 손실분을 정부가 취득한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줄 쳐요? 맞아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잉여 손실분은 정부가 취득한다. 여기는 O야. 예, O입니다. 예, 그런데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요게 X야. 왜? 여러분들 거기에 뭐냐면 잉여 손실분을 국가가 취득하는데 전부 취득한다, 일부 취득 못한다. 일부 취득 못한다 그랬잖아요. 일부를 취득 못해. 그 바람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예?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항상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자, 사회적 후생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크다. 아, 비가 더하면 거긴 틀려.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작다로 외워달라 그랬어. 거기는 다른 건 다 비탄력. 왜? 여러분들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예?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작아. 즉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나는 이거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왠 줄 아셔? 해도 몰라. 자,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S1 공급 곡선 가졌을 때 요게 뭐죠?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경제지대 이런 거 알잖아. 이게 경제지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라 그랬죠? 요 부분? 예? 다른 말로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세금을 먹이게 되면, 자, 요만한 크기의 세금을 먹였어요. 요만한 크기의 세금을 먹이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는 요 가격에 사서, 그죠? 공급자는 요 가격을 판게 된다. 그리고 요만큼은 누가 갖고 갔다? 그러니까 국가는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 손실분과 요만큼의 공급자 잉여 손실분을 누가 갖고 갔다? 국가가 갖고 갔다. 그러니까 앞에 거 마저 틀려. 그거 앞에 거 맞다고요. 앞에 지문이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3번. 수요자와 공급자 잉여의 손실분을 국가가 취득한다. 맞는데 요만큼은 수요자는 요만큼의 손실분이 더 있었죠. 공급자는 요만큼의 손실분이 더 있었죠. 근데 이거를 국가가 갖고 갔다, 이거는 못 갖고 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 봅시다. 자, 이건 탄력적인 거죠. 요거 하얀 선은 요렇게 딱 똑바로 쓴 거. 얘네들은 뭐다?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일 땐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 요게 세금, 요게 국가의 정책이 그냥 조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크기가 같을 거 아니야. 같으면은 결국 사회적 후생 손실분은 어떤 게 돼? 요 면적이 되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어떤 게 더 커? 둘 다. 자, 요거 1번, 요거 2번. 1번이 커, 2번이 커. 1번은 뭐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일 적엔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크고, 비탄력적일 땐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작다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일 땐.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국가의 정책은, 조세 정책이든 뭐든 국가의 정책은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탄력적일수록 효과가 크다. 후생 손실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러니까 이놈의 비가더가 잘 안 되네. 비가더라는 건 이런 뜻이었어요. 이거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비탄력적일수록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정책적 효과가 크다라는 거는 기왕 정책을 폈으면 여기 보시오. 수요와 공급이 여기처럼 이만큼,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게 좋아? 여기서처럼 쬐끔 주는 게 좋아? 쬐끔 주는 거. 그죠? 기왕 정책을 폈는데 여러분들 정책을 피는 바람에 수요와 공급이 확 줄어들면은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죠. 그게 좋아? 아니면 쬐끔 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쬐끔 준다는 건 후생 손실이 크다는 거야? 후생 손실이 적게 나타난다는 거야? 후생 손실이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와 요 이야기는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로 비가더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걸로 이야기하면서 요거는 요런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A와 넌 A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5개, 6개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고르는 것보다 있다 없다 구하는 거, OX로 구하는 거, 이게 더 어려워. 예, 오죽하면 이거 했더니 여러분들은 100% 탄력적일수록, 아니 이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크다라고 대답을 했잖아. 다시요. 자, 탄력적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크다. OX. 어떨수록 커? 비탄력적일수록 정책적 효과가 커. 그 얘기는 비탄력적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쨌든 국가가 정책을 피게 되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후생 손실. 그러나 완전 탄력적이라면, 아니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등 공급이든 하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사회적 후생 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됐어요? 그렇다면 공급자 잉여를 전부 뺏길 뿐이야. 수요자 잉여에 손실이 있다, 없다? 예, 그건 없어요. 수요자 잉여에 손실은 없고 공급자 잉여만 빼앗기는 거야. 됐어요? 반면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됐어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뭘 뺏겨? 수요자 잉여를 뺏기고 공급자는 잉여 손실분이 있다, 없다? 잉여 손실분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는, 자, 누가 후생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이세요. 누가 수요 손실이, 손실이 크다? 탄력적인 애가, 예, 죄송합니다. 탄력적인 나오면 어떡해. 무조건 뭐가 답이야? 그죠? 비탄력적인 애가, 그죠? 손실분이 크다. 요렇게 된다. 됐어요? 예, 요렇게, 여러분. 이해가 가, 안 가? 안 가면 요거 생각해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그래서 세금을 먹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먹여도. 그 얘기는 수요자는 이게 수요자 잉여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공급자 잉여. 다 한마디로 뭐만 있어? 지대만 있었어요. 근데 세금을 먹였어요. 이만큼. 요만큼 세금을 먹이니까 누가 잉여를 뺏겼어? 소비자. 이게 공급자 잉여 중에서 요만큼의 공급자 잉여를 국가가 뺏어갔어. 근데 소비자 잉여 이거 빼앗겨, 안 빼앗겨? 이건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기질 않아. 누구만 빼앗겼어? 그래요. 이게 부동산의 특징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이 뭐라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누가? 그쵸, 헨리 조지. 예, 헨리 조지가. 누가 뺏겼어? 근데 어차피 이건 뭐야? 경제지대였어요. 그죠? 경제지대로 땅 가진 사람이 뭐야? 잉여 그냥 남겨먹는 거야. 근데 국가가 그 남겨먹는 분은 어떻게? 뺏어왔고. 그죠? 여기서처럼 삼각형이라고 하는 후생 손실이 있어, 없어? 후생 손실이 없잖아. 됐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세금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거 어쩔 수 없어서 쓰거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알겠어? 또 헷갈릴 거야, 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론만 알면 돼요. 결론. 어떤 결론? 이렇게 하면 돼요. 결론은요. 자, 여기 보십시오. 국가가 정책을 필 땐, 국가 입장에서 볼 땐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어떨 때 정책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거 보면 알잖아, 이거. 비탄력적일 때. 그죠? 그 바람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여기에는 소비자 잉여에 손실분이 생겨, 안 생겨? 그리고 여기요, 경제지대로서 지대를 빼앗아가는, 그죠? 잉여분을 빼앗아가는 토지 소유자만 뭘 내게 돼? 세금을 내게 되고, 국가 손실은, 후생 손실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세금이다.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다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후생 손실이 있어, 없어? 그 얘기는 지웠네. 비탄력적일 때 정책이 좋은 거야, 탄력적일 때 정책이 효과가 커? 그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후생 손실은 언제 더 커? 그게 쪼르륵 연결되면 되지. 여기까지 됐어요? 거꾸로 나간 거예요. 거꾸로. 그래요. 그래서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번. 정부의 시장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 잉여 손실분을 정부가 취득한다. 여기 맞아, 틀려? 맞아. 그런데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 없다? 있다. 그 뒤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였으니.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거 다 틀렸을까요? 다 맞췄을까요? 다 맞췄어요. 뭔진 몰라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풀다가는 4시간 동안 10문제밖에 못 해. 자, 4번. 자, 여러분들 아까요, 여러분들 정부의 시장 개입은요, 여러분들 효율성을 깨뜨리는 시장 실패 때문에, 그리고 뭐요? 공공성이라는 문제, 그죠? 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결국 효율성이 깨진다는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예? 실제로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이거 떠올라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재화 중엔 어떤 재화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존재한다. 공공재는 특징이 어떤 거다? 자, 비경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수요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재라는 건 돈 안 낸 사람, 즉 빼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공재의 특징이야. 그래서 공공재는 과잉 생산된다, 과소 생산된다. 과소 생산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껏 만들어 놔봤자 그 만든 사람이 이익을 뽑을 수 있어, 못 뽑아? 그러기 때문에 과소 생산돼.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 외부 효과로서 어떤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정의 외부 효과 일으킨다. 아, 이게 공공재 얘기였잖아. 세 번째, 뭐가 떠올라요? 예? 이거 떠올라야죠. 규모의 경제는 여기 보시오. 규모의 경제. 자, 비용 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 비용 체증의 법칙이 존재한다. 예?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늘지만,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10,000개를 생산할 때 최종 한 단위인 10,000번째 거, 그거 1개. 몇 번째 거? 이거 100만 개네. 10,000개를 생산할 때 최종 1개를 할 때는 100원이 들었어. 됐어요? 그런데 100만 개를 생산할 때는 최종 1개를 생산하는데 10원이 든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비용이 안 드는 거야. 비용은 들긴 들어. 근데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어떻게? 비용 체감의 법칙이야. 실제로 경제학적 영역은 우리가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할 적엔 비용이 체감하는 이쪽 영역이다. 비용이 체증하는 영역이다. 비용이 체증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면 러시아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비용이 자꾸 올라가. 그게 공급곡선이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어떻게 돼? 많이 만들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비용이 어떻게 돼서? 체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대량 생산하고 많이 만드는 대기업한테 중소기업들이 개입이 된다, 안 된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이 체감한다는 건 다른 말로 수익이 어떻게 된다? 봐봐. 최종 이렇게 되니까 단가가 싸지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으면, 가격을 그냥 받자. 그럼 어떻게 돼? 수익이 어떻게 점점? 수익이 체증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개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요, 여러분들 수익 체감의 법칙, 비용 체증의 법칙이 존재하는 게 실제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리카르도의 리카르도의 입지론 알죠? 그럼 리카르도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야기했어? 첫째가 비용도 차이다. 이거 떠올라야 되죠. 두 번째가 뭐요? 거긴 수익이 아니라 농산물이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학 체감의 법칙. 그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있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요? 정보의 비대칭성. 그죠? 정보의 불안정량.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심하잖아.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게 되면 누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게 되니까 결국 거래를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만나서 하게 되면 누가 유리하게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도자가 유리하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가운데 누가 끼게 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핵심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데 있어서의 핵, 꽃 뭐요? 예? 확인설명 합격이요. 수석 합격이요. 예, 확인설명이 중개의 꽃이에요. 세상 없어도 그 확인설명. 그래가지고 확인설명에 대한 거 조문도 되게 길잖아. 이해가 가시죠? 확인설명. 그거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정보 많은 사람, 정보 적은 사람. 그래서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한다고 되어 있어? 정보 적은, 그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확인설명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뭐와 뭐의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생겨. 또 예, 도덕적 해이, 모랄 해지드라고 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제가 생긴다. 역선택은 뭐라 그랬죠? 미래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다른 걸 선택하는 거야. 그게 뭐다? 역선택. 그럼 역선택 문제 실제로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흔한 거요. 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역선택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보험 드는 게 역선택이야. 여러분들 1년 동안 자동차 운전하면서 사고 내 안 내? 사고 안 내죠? 그럼 보험 안 들어도 되잖아. 사고를 안 내는데 뭐하러 보험을 들어? 예? 그게 역선택이라는 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라도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아니야?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굳이 보험을 드는 거야. 그죠? 혹시라도 암 걸릴까봐 뭘 들어? 암보험 들어. 그죠? 예. 저는 올해 있잖아요. 보험료가 인상됐어. 예. 보험료가 인상돼가지고서요. 아이씨. 옛날엔 두 개 합쳐가지고서 보험 내는 게 19만 얼마 내야 됐는데 지금은 보험 두 개가 20몇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23만 원인가 나가더라고요. 상당히 짜증나요. 왜? 4만 원이면 어디 가서 그저 술 한 잔 걸칠 수 있는 돈인데 그게 더 나가는 거야. 근데도 끊지를 못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뭐냐?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정보를 적게 가진 자랑 저기를 할 때, 거래를 할 때, 그럼 정보 많이 가진 자는 정보 적게 가진 자한테 정말 양심껏 대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니면은 저자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도덕적 해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도. 자, 자동차 보험을 들은 사람하고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 누가 운전을 조심해서 할까요? 예? 든 사람이 조심해? 안 든 사람이 조심해? 안 든 사람이 더 조심해. 그 얘기는 안 든 사람이 조심한다는 건 보험 든 사람은 그러면 평소에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좀 더 조심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일부러 과격하게 운전하지는 않아. 그러나 보험을 안 들었을 때보다는 어차피 어떻게 하게 돼? 조금 더 마음 놓고 운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 있었어? 시장 실패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시는데 외부 효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은 효율성 깨진 문제다. 그래서 4번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데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시장 실패와 하나는 뭐라고요? 그렇죠. 예.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런 시장 개입 정책을 우리는 경제적 측면이라 그러죠. 그리고 없는 사람 도와준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정책적 측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정성. 그래서 경제적 측면으로 정책적 측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건 나 혼자 하는 거야. 한번 봐야 되죠. 혼자 떠들면 안 돼. 그래도 교재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정책론이니까요. 부동산 문제라고 해가지고 자, 23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됐어요? 234페이지 부동산 정책이 있죠. 거기에 보서 235페이지를 보세요. 경제적 기능과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그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요, 거기요 234페이지 한번 표를 보세요. 자, 효율적이야 효율적이지 못해. 거기 그냥 그 까맣지 않은 표를 봐봐.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라 그랬죠.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 그랬어? 시장 실패. 그러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뭐냐? 그 위에 적혀 있잖아. 독과점이 바로 뭐냐?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이다. 공공재 했잖아.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 규모의 경제, 외부 효과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러면요 그 지문을 보고, 자 그걸 보고 거기 적혀 있는 거 보시고요. 그 맨 꼭대기 그 표 보시고, 자 공공재 하니까 뭐가 떠올라? 자 일단 이거 떠올라 안 떠올라? 공공재 하니까 자 비경합, 그 다음에 비배제 떠올라 안 떠올라? 그거 떠올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과잉생산, 과도생산. 그리고 공공재의 경우는 외부 효과 측면에선 어느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게 떠올라? 그런 거 써있나 한번 볼까요? 236페이지 보세요. 공공재. 써있어 안 써있어? 그거 다 써있다는 거야. 공공재 그런 거 적혀 있는 거요. 그거 4번 봐요. 공공재 4번 맨 끝에.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됐어요? 예. 그런 거 적혀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다시 넘어가세요. 234페이지. 234페이지 저 박스. 예, 그 표를 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도덕적 해이. 그 다음. 예? 역선택.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교재에 이런 것도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다 뒤져보면 나와. 됐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있잖아. 자, 규모의 경제는 무슨 법칙이 존재해요? 예? 비용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5번 238페이지 규모의 경제 보세요. 규모의 경제란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비용 체감의 법칙이야, 그게. 돼서요? 예, 이런 게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으로서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 다음
5번 지문.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식도 있다. 그래요. 즉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몇 가지다? 임대주택 정책 몇 가지야?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주택 정책은요, 첫째로 상한가 규제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죠? 보조금 정책이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누가 짓는 거야 이거? 국가가 행복주택, 그죠? 영구 임대주택, 뭐 장기 임대주택 이런 거 국가가 지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지으니까 국가가 공급자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개입이야? 직접 개입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가 규제, 보조금 정책 이런 거 있죠. 이건 거기 읽어봐. 다시요. 공공임대주택처럼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어떻게? 통제. 자, 상한가 규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균형 가격 이하로다가 요 가격은 받지 말라 하고 통제를 하잖아. 그죠? 큰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있다. 여러분들 이거 말을 갖다가 대충 쓴 거야? 아니면 다 알고 쓴 거야? 다 알고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못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돼서요? 여러분들은 막연히 이거 좋은 얘기, 이건 나쁜 얘기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뭐냐면 4번이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장기보다 단기에 더 완만해진다. 이거 뭐가 떠올라? 공급 곡선이니까 뭘로 해야 돼? 그렇죠. 비단신 기술 제휴 해서 얘는 뭐죠? 요 공급액은 비탄력으로 외우라 그랬잖아. 뭐야? 단기일수록 뭐다? 비탄력적이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적에 이거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 이렇게니까 내가 이게 암기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2,000개, 3,000개를 외워놓으면 뭐하고? 시험 문제 그거 2,000개, 3,000개를 끄집어내질 못해요. 왜? 너무 많이 외워놔서. 외운 게 딱 하나야. 근데 그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럼 딱 보여 그게. 근데 2,000개, 3,000개를 외웠으니 시험 문제 그걸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다 써먹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요.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 가파라진다. 그래요. 그래서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장기보다 단기가 더 가파르다. 답은 4번입니다. 됐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표준화. 그래요. 힘들어. 당연한 거야. 자, 2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그 자체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자원 배분의 기능. 한다, 안 한다?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해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원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 국가의 국토라고 하는 측면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소득 배분의 기능과 자원 배분의 기능,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장론에서. 자, 시장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주택시장, 시장론, 정보비용, 효율적 시장론. 예. 152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자원 배분의 기능. 거기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거기 옆에 소득 배분, 그것도 같이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적혀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요, 자원 배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공간 배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소득 배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원 배분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 창조와 가격을 파괴하는 기능이다. 기존 가격을 파괴하고 새로운 가격을 창조해낸다. 그 다음에 교환 기능이 있다. 교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과 화폐가 교환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우리는 오히려 시장에 가가지고서 정보를 알아. 그죠? 자, 부동산 가격을 미리 알고 갑니까? 아니면 가가지고 물어 다니면서 알게 돼요. 물어 다니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 더 좋은 물건이다 알고서 그걸 갖다가 더 만든다. 부족하게 되면 더 만들게 된다.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대요. 됐어요? 예, 대체제 얘기가 나왔네. 자, 수요 측면에서 대체제는 어떻게 된다? 수동식. 그러니까 앞에, 그쵸? 아유, 수동식이 아니라 바보 같대. 그래서 같대. 대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상승이야. 그러니까 뒤에도 그렇게 써 있어? 상승. 그죠? 오피텔 상승. 맞다, 틀리다? 맞다. 이거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대를 누가 더 많이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저기가 달라져.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어요.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알맞은 것은 이건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분류지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의 분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거네요. 여러분들, 자, 건물이 없어. 그러면서 공법상 제한이 없다, 사법상 제한이 없다. 예, 그걸 이름하여 우린 나지다. 나지는 공법상 제한 여부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자,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우리 또 한번 해봐요. 예, 자. 몇 개나 풀래나 20개까지.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한 게 부동산에 분류해서 이런 거요. 자, 집 짓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그래서 이런 대분류 간에서의 변환의 과정에 놓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대종상 후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큰 분류에서는 뭐다? 후보. 그 다음에 택지도 집을 지으면 뭐? 그래서 요 사이에서의 이렇게 움직임,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걸 이행지다. 소분류에서는 이행지. 그래서 이행지와 후보지를 구별하자. 대분류에서는 후보지, 소분류에서는 그거요. 농지는 임야는 나무를 뭐 하려고? 이용하려고 지어. 그걸 뭐라고? 용제. 나무를 땔감 쓰려고 지어. 그거 뭐? 나무는 두 가지야. 이용하려고. 목재나 얘를 갖다가 목재 만들어가지고 얘를 가구나 집 짓는데 이용하려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땔감으로. 아,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건 뭐다? 그건 이행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과수원을 주거지로 바꿔. 이건 뭐다? 역시 후보지라는 거예요. 왜? 과수원은 농지였어. 주거지는 택지였다는 거죠. 후보지다. 첫 번째, 이거 기억하자.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요, 이런 거죠. 대지와 획지. 그죠? 이거 좀 나누자.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획지하고는 보통 필지로 나누죠. 자, 필지는 뭐다? 등록 단위. 등록하는 우리가 등기를 어떻게 해? 필지별로 등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록 단위야. 여기에 대해서 획지하면 뭐가 나와? 이거 써야 돼.
가격 수준 비슷한 땅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가격 수준 나오면 뭐요? 그 다음 부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부지 나오면 바닥, 바닥 토지, 하천, 철도. 그렇죠. 철도 부지는 철도를 얘기하는 거야, 철도 바닥을 얘기하는 거야. 하천 부지는 하천 바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지 나오면 무조건 바닥 토지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있죠. 빈지하고 그 법지. 자, 법지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빈지는 그래요. 얘는 이용, 얘는 그거요. 그래서 빈지는요 보통 뭐다? 바닷가. 바다가 아니고 바닷가. 그래서 바닷가는 물에 잠기는 땅, 물에 잠기지 않는 땅. 잠기지 않는 땅. 심지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살이라 그러죠. 조금은 뭐냐면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5시간 한 40분에서 50분 뭐 해서 6시간 조금 안 되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이렇게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물이 쫙 빠져나갔다가, 이걸 갖다가 하루 동안 해도요 4번씩 해요. 4번 이루어져요, 하루에도. 그러니까 6시간 간격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니까 바닷물은 실제로 멈춰 있는 거야? 계속 움직이는 거야. 계속 들어왔다가 계속 나갔다가 계속 들어왔다가 계속 나왔다. 그걸 몇 시간 간격으로? 예, 6시간. 근데 그게 40분쯤 매일 빨라져요. 그러니까 한 5시간 한 50분 간격, 뭐 그렇게, 그게 이제 매일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이 여기까지 찼다가 여기까지 더 많이 빠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는 날이 있어요.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는 날은 어디냐면 상현달이나 하현달이 뜬 날이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7물 8물 그렇게 얘기해. 7물 8물. 그리고서 물이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빠지는 걸 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조금 살이라고 그랬는데, 살이 때조차도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지 않는다. 그게 바다야. 바닷가야. 그럼 물에 잠겼다가 밑에 드러났다가 하는 요 땅을 뭐라고 한다? 간척지, 간석지. 간척지하고 간석지를 구별 못하면 안 돼. 간석지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한다? 예, 갯벌은 물에 잠겼다가 드러났다 하는 땅이야. 됐어요? 그게 빈지야. 됐어요? 근데 법지는 뭐죠? 경사지로 축대 쌓은 땅이야. 이거 이용해 못해? 못해요. 근데 소유권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자, 그거 떠올라야 돼. 그 다음 이거 떠올라야죠. 그래서 이걸 갖고 와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어? 놀고 논다. 그래서 뭐라고? 바람났다. 자,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거 들어가면 뭐라고? 유유지야. 그러면 공안지는 뭐라 그랬어요? 집가상승을 노리고 놀리는 땅, 그거는 뭐다? 공안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바람 들어가면 뭐야? 놀고 놀아서 유유지야. 휴안지는 얘네는 다 쉬고 있는 땅이야. 됐어요? 공지는 건폐율 제한 때문에 구글 지도에서 위에서 위성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놓여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 안 지어져 있다. 여기는 왜 건물 안 지었어? 건폐율 제한 때문이야. 건폐율 제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물 없이 남겨놓은 땅,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공지와 또 공안지를 같이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포락지, 뭐가 떠올라? 예? 강이나 바다에
빠져버린 땅. 근데 옛날처럼 지금 포락지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포락지가 생길까요? 예전엔 그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100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0몇 년 전일 거예요. 제가 왜냐면 50년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20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대동강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평양 앞에 새로운 섬이 생겼대요. 모양이 달라지고. 여의도와 같이 평양에도 그래서 섬이 있어요. 대동강 앞에. 능라도라고. 들어봤죠? 능라도. 못 들어봤어요? 예. 거의 이상하게 높은 빌딩 세워놨잖아. 삼각형으로. 몰라요? 아, 이게 이제. 그러면서 물길이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 빠져버려. 근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그러고, 요새는 주로 댐 건설 때문에 그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락지의 특징은 뭐냐? 누구께 돼? 국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원상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 다시 이제 회복된다 안 된다. 그게 포락지의 특징이죠. 됐어요? 얘기 다 했어. 자, 1번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낮이야. 예, 사법상 제한 여부 중요해. 그러나 공법상 제한, 이건 안 물어. 대한민국에 공법상 제한 없는 땅은 없다. 그래요. 1번 그렇고요. 2번은요, 여러분들, 뭐의 문제입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집 짓는 거네?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주거, 상업, 공업. 예, 택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용도지구역 상호 간의 전환이 된대요. 큰 변환이네. 이거요, 여기서의 전환이야. 큰 변환, 용도. 됐어요? 후보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내에서, 여기에서의 전환이 돼.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이거 4번 틀린 분 계셔? 예, 이건 안 틀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4문제 풀었어요. 예,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조금 빨리 풀어도 되겠죠? 네.